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현대 전쟁의 그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드론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 사례를 보면서요. 이 작은 비행체들이 어떻게 전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복잡한 변화의 핵심을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쟁의 방식,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패러다임이요? 네, 그 저렴한 상업용 드론부터 아주 비싼 군용 드론까지 이제는 정말 드론 없이는 전쟁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맥을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강대국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 하늘을 지배하는 힘 있잖아요. 이게 훨씬 저렴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 네, 그렇죠. 이걸 공중권의 민주화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티르키예의 그 바이락타르, TB2 같은 꽤 고가 드론이 활약했잖아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확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이제 소모전으로 가면서 뭐랄까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FPV 드론이라고 1인칭 시점 드론, 그러니까 조종사가 마치 직접 탄 것처럼 조종하는 아주 저렴한 상업용 드론이 대량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 게임할 때 쓰는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가격이 수십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기에 폭탄을 달고 그냥 돌진해서 수십억 원짜리 탱크나 장갑차를 파괴하는 겁니다. 아니, 수십만 원짜리가 수십억 원짜리를요? 네,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긴 하지만 러시아군 장비 손실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 FPV 드론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 위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란셋 같은 자폭 드론으로 또 맞대응하고 있고요. 이야, 정말 배낭 속 순항 미사일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그 최첨단 감시 시스템 스마트 펜스라고 하던데 이걸 무력화시킨 방식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방어벽을 고작 몇만 원짜리 드론 수십 대로 그냥 뚫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대칭 전력에 정말 무서움을 보여준 사례죠. 비싼 무기만 최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요. 드론이 가져온 전장의 투명성입니다. 하늘에서 거의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지니까 예전처럼 병력을 몰래 숨기거나 기습작전을 하는 게 이게 극도로 어려워졌어요. 아, 그럼 작전 짜기가 정말 힘들겠네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그렇게 길고 지루한 참호전 양상으로 갔는지 사실 이 대목에서 좀 이해가 되죠.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무인 자폭보트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다고 하니까요. 해상전까지요? 이야. 네, 이제 해상전의 모습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양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또 대비해야 할까요? 자료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던데요. 네, 과제가 참 많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제부터 바로 보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MUMT, 구축. 이게 뭔가요? KF-21 같은 유인 전투기가 무인 편대기, 로열 윙맨 같은 거랑 같이 다니는 그런 건가요? 기본적인 개념은 맞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데리고 다닌다. 그 이상입니다. 아, 더 깊은 뜻이 있군요. 네, 공중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죠. 그러니까 조종사 한 명이 그냥 자기 전투기만 모는 게 아니라 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무인기랑 실시간으로 정보를 쫙 공유하면서 동시에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뭐랄까 네트워크 중심 공중전. 네, 그렇게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무인기가 센서도 되고 공격도 하고 역할을 나누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분담하는 거죠. 2022년에 그 북한 무인기 넘어왔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이후에 만든 드론 작전 사령부가 바로 이런 개념을 좀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냥 부대만 맡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유인기, 무인기 이걸 매끄럽게 통합 운용하는 거나 조종사 역할도 새로 정립해야 할 테고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 문제나 전술 개발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부 역할이
막중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적 드론 맞고 우리가 공격하고 이거 넘어서 말씀하신 그 유무인 복합 운용 교리 개발, 또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전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죠. 훈련이요? 네, 그래야 상호 운용성, 신뢰도 이런 걸 높일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탐지부터 타격까지 사람 개입은 최소화하고 AI가 판단해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드론봇 전투체계 이걸 지향하는데요. 드론봇이요? 드론이랑 로봇 합친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반응 속도는 극대화할 수 있는데 동시에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오인 공격 가능성 같은 윤리적, 기술적 숙제도 같이 안고 있는 거죠. 네. 공격 능력도 중요하지만 방어망 구축, 이것도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두 번째 과제가 바로 첨단 기술 기반의 다층적 감시 방어망 확립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한다. 이 원칙을 딱 강조하면서 KF-21이나 천공투에 들어가는 그 질화관륨 기반 ASA 레이더를 언급하더라고요. 아, 네. ASA 레이더. 이 레이더 기술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ASA 레이더는 기존의 그 기계식 레이더랑은 좀 달라요. 수많은 작은 송수신 소자를 이용해서 전파빔을 전자적으로 아주 빠르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아, 전자적으로요? 네. 그래서 여러 방향에 있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질화관륨, GN이라고 부르는 이 신소재 반도체를 쓰면 레이더 출력을 더 높이고 효율을 개선해서 더 멀리 있는 아주 작은 표적, 예를 들면 소형 드론 같은 것까지 탐지할 가능성을 확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 대형의 첫 단추, 탐지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딱 그거죠. 미래에는 스텔스 드론까지 잡는다는 양자 레이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아직 연구 개발 단계고요. 군사기지만 막을 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방어도 큰 문제잖아요. 보고서에 보니까 주요 산업단지를 7개 권역으로 묶어서 통합 방어체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부처 기반들 협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개별 시설마다 완벽하게 시스템 갖추는 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탐지 사산을 쫙 연동하고 지휘 통제를 통합해서 공동 대응하는 모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산업부, 국방부, 경찰 이런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같이 움직이는 체계를 만드는 게 관건이죠. 네, 협조체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특히 적어도 소형 드론은 관제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IoT 기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피하 식별 문제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예를 들면 식별집 부착 의무화 같은 거 이런 게 시급한 과제죠. 네, 자 그럼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위협에 대한 대비 세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동 방어 전력의 생존성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전차 윗부분을 노리는 자폭 드론이나 제블린 같은 미사일, 이게 정말 위력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군 주력인 K1, K2 전차도 이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기존 전차 설계는 아무래도 전면이나 측면 방어에 좀 더 중점을 뒀었죠. 근데 이제는 하늘에서 오는 위협, 이른바 탑어택에 대한 대비가 필수가 됐습니다. 탑어택이요? 네. 그래서 날아오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직접 탐지해서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APS라고 하죠. 이 APS 도입이 아주 시급합니다. 아, 그 APS, 소프트킬이랑 하드킬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적 공격을 교란하는 게 소프트킬, 요격탄을 쏴서 직접 파괴하는 게 하드킬인데요. 이 두 기능을 모두 갖춘 통합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과제입니다. 국방 획득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 Fight Tonight.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걸 위해서는 기존의 그 시간 오래 걸리는 무기 개발, 도입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2026년까지는 소형 정찰이나 자폭 드론을 빨리 사고 2027년 이후에는 중장거리 드론을 확도하는 그런 단기적 전력화 계획이 그 예시겠군요. 근데 이렇게 속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능 검증이 좀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다양한 종류의 장비가 막 들어와서 운용이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빠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속 획득 절차를 저금하고 시험 평가를 간소화하는 이런 제도적 혁신과 더불어서요. 요구 성능을 민간에 미리 공개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좀 유연하게 집행하는 그런 전장 직결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전장 직결형 시스템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좀 용납하고 거기서 빨리 교훈을 얻어서 개선해 나가는 문화 정착. 이것도 필수적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변화에 빨리 적응하면서 배속 전력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 이게 중요해진 거죠.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 모든 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국은 적응성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적응성이요? 네. 기술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런 국군의 대응 전략들이 실제 전장 환경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발맞춰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